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건축구조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챕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강 구조에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RC 구조, 강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다. 또 좀 총론 부분에서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 기준을 묻는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자, 한번 보면은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체 구조에 대한 내용, 아치 구조, 막케이블 구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아치 구조는 이 문제에서는 조족조에 대한 아치 개념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얘는 이제 아치 구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본 문제였죠. 토질 기초에서는 이 토질 부분에서 흙막이공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흙파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초는 기초 구조 기준 중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보기 중에 하나가 좀 출제가 됐었죠. 자, 조족 구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조족 문제라고는 하긴 좀 어렵죠. 목구조는 목 구조물의 구조 부위 중 하나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고, 구조역학에서는 실제로 계산한다기보다는 개념만 알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조물 판별법, 정정보 중에 캔틸레버에서 모멘트를 구하는 것, 단면 성질적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중 내진 설계 중에서는 하중과 관련된 대표적인 하중, 뭐 풍하중이나 이제 적설하중 이런 하중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고, 내진 설계 중에서 지진적 저항 시스템에 대한 종류 중 하나를 물어본 문제, 성능 기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R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 설계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의 피복 두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 압축제인 기둥과 기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강구조에서는 접합부가 중요하죠. 자, 강구조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접합부, 그 중에서 용접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구조 설계 기준 중에 접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합성 부재에 대한 문제 중에 힘을 받는 문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RC하고 강구조에서 많이 출제됐고, 기타로 보면은 이제 토질기초, 의외로 이제 총론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좀 출제가 평이하게 나왔고, 문제수도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RC와 강구조 부분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얇은 평면 슬래브를 굽혀서, 얇은 평면 슬래브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굽힙니다. 굽혀서 긴 경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는 절판 구조겠죠. 절판 구조. 힘을 이렇게 받는 이 얇은 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힘을 작용하면은 이 판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구부러요. 이렇게 굽어 보면은 받는 힘이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그 슬래브라도 이렇게 절곡을 주면은 받을 수 있는 하중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절판 구조가 답이 되겠다. 자, 얘는 일반 구조, 총론에서 건축 구성 중에 입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거고, 자, 현수 구조는 주로 교량에서 많이 쓰는 거죠. 현수라는 걸 이렇게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자, 현수 구조. 트러스는 힌지와 힌지 사이에 부재를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축 방향력만 작용합니다. 압축력과 인장력 둘 중에 하나가 작용하죠. 튜브 구조는 초고층 구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간격을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얘가 하나로 이게 거동하게끔 만드는 구조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는 거를 이 기둥인데 옆으로 세워놓으면 이게 슬래브처럼 생겼죠. 그래서 캔틸레버의 슬래브처럼 생겼죠. 이렇게 캔틸레버처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만든 게 이제 튜브 구조죠. 자, 답은 4번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족조 아치를 물어봤어요. 굳이 조족조를 붙일 필요 없는데, 자, 아치에 대한 설명한 것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아치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아치가 있습니다. 자, 개구부, 이게 이제 뚫려 있는 거죠. 개구부 상부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뭐 집중 하중이 됐건 등분포 하중이 됐건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 하중을 아치의 축선, 이게 이제 원래 아치는 조적조니까 이렇게 조적조를 이렇게 쌓았겠죠. 아치의 축선이라면 이 조적조의 중심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치의 축선을 따라 이 힘이 하중을 아치의 축선을 따라 좌우로 전달되게 합니다. 그렇죠? 힘을 아치 축선을 따라 이렇게 좌우로 전달되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치를 이루는 부재 내에 주로 뭐가 작용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물론 전단의 힘도 작용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힘은 자, 일단은 집안에 발력이 이렇게 생기겠죠. 위에서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을 따라 축에 아치 축선을 따라 좌우 이렇게 힘이 분배가 되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면에 얘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리고 힘을 받는 곳에서는 이렇게 내려주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치는 주로 압축력이 작용하는 문제죠. 이거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이 지문만 보고 읽어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조역학에서 정정 구조물 중 라멘 아치 여기서도 설명했었고 일반 구조 중에 총론 건축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조적조라고 붙어있긴 했지만 아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문제였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목구조의 부재를 물어봤습니다.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상부의 하중을 받는데요. 기초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하부를 고정합니다. 기둥의 하부를 고정하네요. 자,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기초에 전달하고 기둥 하부를 고정해서 일체화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의 외력으로 인해 건물의 하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평재다. 자, 우선 목구조의 구조 부위를 일단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만들겠죠. 기초 위에 이 토대를 내주고 그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죠. 기둥 위에 이 도리를 세웁니다. 깔도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보를 세우고 이 위에 여기도 돌이죠. 근데 처마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위를 더 보면은 이렇게 시옷자 모양의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대공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대공이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는 왕대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거를 우리는 빗대공이라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이 기초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하부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이 다 나왔네요. 여기 이제 토대를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토대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처럼 세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토대가. 그래서 이 문제는 토대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다. 자, 얘는 일반 구조 중에 목구조에서 목구조의 구조 중 이 토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강구조 용접 이음 표기에서 S, 용접 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S는 자주 우리가 이제 뭐 유효 길이를 구할 때도 풀고 자주 풀었던 내용인데 이 S는 용접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S, 용접 사이즈다. 자, 이 깃발은 현장에서 용접한다는 거고 온 둘레 용접한다는 뜻이겠죠. 용접 길이고 간격이고 여기는 꼬리에다가 특기사항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수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는 부재 여기에 대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요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가 어떤 콘크리트냐면 특수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는 부재에 대한 이 콘크리트죠. 얘의
최소 피복 두께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의 이제 피복 두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피복 두께가 21년도에 바뀌었죠. 바뀐 기준이 바뀌었던 항목이 뭐였냐면은 영구히 묻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80이었는데 여기 이제 75로 바뀌었죠. 자, 가장 많이 이제 오답으로도 많이 출제됐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묻혀 있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60이다. 일단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얘는 이제 예전 기준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기준이 나온 거죠. 자, 우리 하면은 바뀐 기준을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잘 안 보이는 거는 관련 자료를 좀 올려드릴게요. 콘크리트의 철근 상세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어요. KDS 14. 요 14는 이 구조물 중에 이제 건축물 구조물도 있고, 뭐 RC가 들어가는 뭐 교량이 있을 수 있고 많죠.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조물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건 이제 40번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찌됐건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가 이 기준에 따르면 21년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자, 우리 흙에 접하고 영구히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75로 이렇게 바뀌었죠. 최소 피복 두께가.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자,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는 콘크리트에서 흙에 접하고 옥외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흙에 접하지 않고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그 중에서 보나 기둥의 경우는 40, 최소 피복 두께가 40인데 조건이 있어요.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규정된 값에서 10mm를 저감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보나 기둥의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뭐 그 이상이면은 여기에서 10을 저감할 수 있으니까 30mm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문제는 기존에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등분포 하중을 받는 이 캔틸레버보가 있네요. 두 개. 고정단에서 발생되는 모멘트의 반력. 자, 모멘트의 반력 MA와 MB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얘하고 모멘트가 등변 하중이 작용하죠. 이 고정단에서 발생되는 이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 반력에 대한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멘트를 일단 구하려면은 이 모멘트라는 거는 힘 곱하기 이 거리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A나 B나 여기에 작용하는 이 부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힘의 크기를 굳이 공식으로 할 필요 없겠죠. 자, MA 대 MB를 보면은 일단은 힘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구해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거리의 B가 이 모멘트의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힘을 집중하중으로 바꾸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쪽에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무게중심은 2대 1인 위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L이니까 이 힘은 집중하중은 3분의 1 L 위치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겠죠. 2대 1이니까 전체 3분의 2 L만큼 떨어진 곳에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하려는 MA, MB 지점을 향해서 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거리의 B만 비교하면 되겠죠. 3분의 1 L 대 3분의 2 L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1대 2가 되겠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모멘트를 구하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하중은, 자, 수직하중은 보와 슬래브와 기둥, 보와, 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가 있고, 슬래브와, 그 다음에 기둥. 이 구조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골조죠. 보와 슬래브와 기둥은 수직, 위에서 작용하는 이 수직하중으로 구성된 골조가 저항을 한다. 얘네가 수직하중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지진하중은 이게 그 수평력으로 작용하는 횡하중이죠. 이 횡하중에 대해서는 전단벽이나 가세, 이렇게 가세를 세운다는 거죠. 가세 골조 등으로 저항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뭐냐? 자, 얘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물에 쓰는 거죠. 자, 건물 골조 시스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얘는 우리가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관련된 개수들을 하면서 각각 요 하나하나씩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중 내진 설계 중에 내진 설계에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이것도 쉽게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초판. 자, IC 중에 기초판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다시 그 중에서도 이 방향의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위험 단면 이 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서 물어본 문제가 기초판의 전단이죠. 전단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초가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는 기둥으로부터 하중이 작용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집안에서 반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이 힘이 우리가 전단력이죠. 그러면 이 부재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단면이 어디냐? 그러니까 전단력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이 힘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 보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험 단면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위험 단면이라는 곳의 면적을 구할 때는 위험한 이 단면의 둘레 길이에다가 유효 깊이를 곱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효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D라고 알고 있죠. 이 D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 단면의 이 둘레 길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방향 슬래브의 경우에는 기둥으로부터 유효 깊이만큼 떨어진 곳, 이 방향일 경우에는 이 기둥으로부터 2분의 1 D만큼 떨어진 곳으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를 구하면은, 자, 이 기둥 사이즈가 C1과 C2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가로 방향으로 보면은 얘로부터 0.5D죠. 2분의 1D로 표현하겠습니다. 2분의 1D 떨어져 있고,
이쪽 면으로부터 2분의 1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체 길이는 C1 플러스 2분의 1D, 2분의 1D니까 D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세로도 똑같겠죠. 세로도 C2에다가 D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둘레 길이를 물어봤죠. 둘레의 길이. 둘레라 하면은 얘가 둘레죠. 그래서 요게 두 개 있고, 그렇죠? 요게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앞에 2를 빼버리면은, 앞쪽으로 빼버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2 곱하기 C1 플러스 D 플러스 C2 플러스 D. 요게 유효 둘레 길이고 여기에 유효 깊이 D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표현한 것을 찾아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기초 설계 중에 위험한 단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이 방향의 경우에는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예전에는 이제 0.75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기준입니다. KDS 14, 아까 14가 콘크리트랑 이 건축 구조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구조물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위험 단면 둘레의 길이는 어디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 슬래브와 기초판에 관한 전단 설계 단면에서 쭉 나오고 자,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는 최소로 되어야 하나 집중하중, 반력, 구역, 기둥, 우리가 기둥이었죠. 기둥 머리 또는 지판 등의 경계로부터 2분의 1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2분의 1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방향일 경우에는 2분의 1 D로 아까 잡은 거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방향 거동에 대한 전단 강도. 자, 개수 전단력이라는 걸 구할 때 우리가 본 게 기초판하고 기둥의 접합부의 경우에는 기둥면에서 0.75 내에 제하되는 등분포 지반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0.75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지반의 반력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단면은 0.75로 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준에서는 정확히 나왔죠.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는 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분의 1 D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에서 2분의 1 D로 이 거리를 계산을 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알고 계셨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막 케이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일반 구조에서 총론 중에 막 구조 및 케이블 구조 여기서 다뤘던 내용이고 우선 보기에 나온 내용만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의 파단 심률 35% 이하. 자, 지문 4번을 보면 똑같아요.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의 똑같죠. 여기까지 파단 심률이냐 인장 강도는 폭 1cm당 300N 이상. 얘를 다시 바꾸면 이거죠. 300N per cm. 요거 이상이어야 한다. 자, 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재료, 이 재료의 단기, 짧은 기간 동안의 허용 인장력은 장시간 동안의 허용 인장력의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인열 강도라 하면은 재료가 접히거나 굽힘을 받은 후에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인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인열 강도란 말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 내용이 맞습니다. 자, 인장 강도랑 관련된 건데 얘는 특히 접히거나 굽히면서 이게 약해질 수 있죠.
접힘이나 굽힘을 받은 후에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 압력을 인열 강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뒤에 우리가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막 케이블 구조 보면은 자, 구조 기준 중에 41번이죠. 건축물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막 구조, 막 케이블 중에 이 막에 대한 내용이죠. 막 구조의 재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막재의 강도와 내구성이라는 곳에 기준에 보면은 인장 강도 300N/cm 이상 이렇게 돼 있었죠. 앞에 파단 신장률 35% 이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앞에 내용 보시면은 자, 얘하고 얘 맞는 내용이죠. 자, 옳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았어요. 자, 틀린 건 얘가 틀렸네요. 얘 값이 얼마인지 한번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보면은 자, 장기 허용 인장력이 나와 있고 단기 허용 인장력이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의 재료는 단기 허용 인장력은 장기 허용 인장력의 1.3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지문에 1.5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틀렸죠. 자, 1.33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강구조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구조를 접합을 하려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죠. 용접, 볼트 중에서는 고장력 볼트. 강구조에 접합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볼트, 고장력 볼트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 볼트는 이런 강구조 구조물의 접합에 사용하지 않겠죠. 일반 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 우리가 구조물을 세울 때 이런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가체결용으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구조물의 형태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사용하는 게 일반 볼트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죠. 완전 용입된 글루브 용접, 그러니까 홈 용접이라고 하죠. 얘의 유효 목두께는 접합판 중에 얇은 쪽 판 두께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부재를 이렇게 개선을 하죠. 개선을 해갖고 용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계산을 하는 걸 일단 생략을 하고 부재 두께만 일단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그럼 용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용접된 것에 대한 유효 목두께를 기준으로 보려면 얇은 쪽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필립 용접의 유효 길이는 필립 용접의 총 길이, 용접의 총 길이에서 2배의 필립 용접 사이즈를 공제한 값으로 한다. 자, 전체 길이에서 2S만큼 뺀다는 얘기죠. 필립 용접이라는 것은 부재를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용접을 할 때 여기 시작점 딱 찍고 쭉 가면은 이 시작점이 굉장히 좀 부실해질 수 있고 마무리도 쭉 가다 이렇게 떼면은 이게 좀 부실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엔드탭이나 백스트립을 대긴 하는데 구조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실제로 접합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용접 사이즈만큼 빼고 실제로는 요 길이만큼 재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S로 놓고 전체를 L로 놓고 봤을 때 양쪽에 SS만큼 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L에서 ES만큼 뺀 게 필립 용접의 유효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찰 접합되는 고장력 볼트는 고장력 볼트는 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에다가 추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이 실이 굉장히 탱탱해지죠. 여기에 걸린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고장력이에요. 이 볼트가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재하고 이 부재를 접하기 위해서 너트로 이렇게 조이죠. 너트를 이렇게 조입니다. 조이면은
얘하고는 움직이지 못하고 딱 밀착이 되겠죠. 밀착이 되면서 이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 마찰, 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이 마찰의 힘에 의해서 버티는 게 이제 고장력 볼트의 대표적인 접합 방법인데, 이런 마찰 접합되는 고장력 볼트는 너트로 회전하는 방법이나 토크 관리법, 너트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이나 이 토크, 여기다가 이제 값을 줘요. 얼만큼 회전시키느냐, 요 값을 줘요. 이런 토크 관리법이나 토크 쉐어 볼트 등을 사용하여 설계 볼트 장력 이하로 줘야 된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설계 기준값이에요. 볼트를 줘야 되는데 설계 기준값보다 이하로 하면은 미달이죠. 미달이 되면은 다시 이게 조이는 게 원칙이고, 너무 과조용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볼트 장력 이하다. 요 자체가 틀린 말이네요. 자, 답은 4번이 되겠다. 설계 볼트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RC 구조,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의 성립 요건. 자, 얘하고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는지에 대한 성립 요건을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첫 번째,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역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자, 역학적 성질은 전혀 다르죠. 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볼을 설계를 할 때, 자, 여기 이 중립축이죠. 여기 중립축. 콘크리트는 이런 볼에서 콘크리트 요 상부는 중립축 위쪽에서는 이 콘크리트가 이 압축력을 담당을 하죠. 압축. 중립축 이하에서는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롯이 이 철근만 작용한다 보고 철근은 인장력을 담당을 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강도는 압축 강도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역학적 특성을. 반면에 철근 같은 경우는 이 연성이 굉장히 우수한 재료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철근은 인장 강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인장 강도에서 우리가 항복 강도로 하죠.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도달하기 전에 우리 항복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역학적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얘는 압축 강도에 강하지만 또 취송 파괴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극한 값에 도달하면은 어떤 조짐이 없이 갑자기 파괴되는 이 취송 파괴 형태가 나타나고, 철근 같은 경우는 이 극한에 도달하기 전에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얘가 먼저 파괴되게 하면은 건물이 우리가 대피도 하지 못한, 대피 확보 시간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철근이 먼저 항복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자, 많이 왔는데 어찌됐건 콘크리트와 철근은 역학적 성질이 유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 다음에 보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열을 받을 때 수축 팽창되는 게 비슷하게 동일 자재처럼 거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그 CO2에 의해서 탄산화되는 탄산화로부터 철근을 지켜주는데, 이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탄산화가 되면서 그 탄산화로 인해 철근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콘크리트의 탄산화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자, 콘크리트가 최초에 이제 콘크리트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굉장히 좋죠. 그러므로 두 부재 사이에 일체화되어 외력에 저항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IC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직경 D인 원형 단면을 가진 콘크리트의 기둥. 자, RC 중에서 기둥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기둥이 중심 축하중을 받을 때 최대 설계 축강도. 그래서 기둥이 원형 기둥이네요. 이렇게 원형 기둥이고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 축하중을 받을 때 최대 설계 축강도. 그럼 이 단면을 딱 쪼개 보면은 이런 단면이 나오겠죠. 이런 단면이. 그리고 뭐 철근이 어딘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주철근이 배치가 되겠고 요 주철근을 감싸주는 이 전단 철근이 있겠죠. 근데 띠철근 형태로 철근을 만들 수도 있고 띠철근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나사 형식의 나선 철근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원형 철근 같은 경우는 나선 철근을 사용하죠.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FY고 나선 철근을 갖는 포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는 기둥이다 라고 조건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원형 기둥에 나선 철근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봤던 게 이 보에서 여기가 중립축이고 철근이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D 유효 깊이죠. 그러면 위쪽은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아래쪽은 철근이 담당한다. 이 보예요, 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위에 이제 압축력, 위에서 작용하는 힘에서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담당을 하고 인장력은 철근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게 우력이니까 같죠. 근데 이 C값은 0.85에 FCK 여기에다가 A 곱하기 B 요게 이제 A고 요게 B죠. 자, 얘는 철근의 면적에다가 항복 강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해주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기둥이 중심 축하중을 받는다. 그래서 단면을 쫙 잘라봤어요. 그러면 이 단면에 이렇게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이 있어요. 그래서 철근이 담당하는 축하중이 있겠고 콘크리트가 담당하는 축하중이 있겠죠. 그래서 두 축하중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대 설계 축강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대 축 강도는 얘는 기둥에 사용되는 철근이 나선 철근이냐 띠 철근이냐에 따라서 곱해주는 개수값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P0 여기를 요 P0는 다시 얘가 알파 값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알파 값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얘가 띠 철근으로 사용했을 경우 나선 철근으로 사용했을 경우 개수값을 달리해서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곱해주는 이유는 안전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T철근은 0.80, 나선철근은 0.85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축하중에 대한 강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콘크리트가 담당하는 거, 철근이 담당하는 거. 그래서 우선은 얘의 개념을 보면은 요게 이제 콘크리트가 담당하는 힘이고 면적이었죠. 여기 힘이고 면적이었죠. 그러면 면적을 먼저 힘은 정해져 있으니까 힘 먼저 볼까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0.85 FCK. 원래 FCK를 그냥 압축 강도로 곱해줘도 되는데 여기에 안전율을 둔 거예요. 85%.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힘이죠. 여기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면적은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는데 요 안에는 철근의 면적도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철근의 면적을 빼줘야 되겠죠. 철근의 면적을 빼주면 AS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철근은 FY에다가 그대로 AST 면적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것에다가 나선 철근과 관련된 개수를 곱하고 이 파이값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알파 값이 0.85였죠. 0.85 곱하기 파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85 FCK에다가 4분의 파이 D 제곱 마이너스 AST 여기에다가 더하기 AST F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선 개수값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가 아니네요. 그렇죠? 얘하고 얘인데 자, 여기서 두 개가 틀린 게 얘는 더한 거고 얘는 뺀 거죠. 자, 얘 자체가 단면 전체를 나타난 건데 단면 전체에다가 철근 단면을 또 더해줬어요. 이 공식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얘는 콘크리트 단면과 순 콘크리트 단면에 힘을 곱한 거고 얘는 철근의 순 단면에 힘을 곱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쭉 과정을 했는데 요 기둥과 관련된 이 공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다음 문제 흙파기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흙막이 공법. 자, 엄밀히 따지면 이제 흙파기랑 좀 더 가깝습니다. 중앙부를 먼저 굴착을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있어요. 집안이 있는데 중앙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건물을 구조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구조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구조물 중에 중앙부를 먼저 이렇게 굴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하층 구조물을 이렇게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를 버팀대의 반력 지지제로 이용해서 이 구조물에다가 이제 이 주변에 또 이렇게 흙막이를 해놓죠. 흙막이 해놓고 여기를 또 이렇게 파 내려갑니다. 팔 때 넘어지지 말라고 이 구조물, 이쪽은 구조물에 반대쪽은 흙막이에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굴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여기도 짓는 거죠. 지어서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거겠죠. 그림상으로 이렇게 띄어놨는데 가운데를 먼저 하고 주변부를 나중에 해요. 그러면 가운데를 먼저 해놓은 요 모양이 섬처럼 생겼죠. 그래서 아일랜드 컷 공법입니다. 자, 흙막이 벽에 버팀대를 가설한다. 이후 주변부에 흙을 굴착한다.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게 이 아일랜드 컷이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주변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요. 자, 얘는 마치 우리가 이제 이 도랑처럼 생겼죠. 도랑. 그래서 얘는 트렌치 컷. 트렌치가 이제 도랑이라는 뜻이죠. 얘는 이제 우리가 트렌치 컷이라고 하고 오픈 컷은 말 그대로 쭉 파는 거예요. 흙막이 없이 그냥 흙을 파버리는 게 오픈 컷이고 어스 앵커 같은 경우는 흙막이에다가 흙막이 이렇게 세워놓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얘를 흙막이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이 구근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구근을 형성시켜 놓고 강선을 쭉 뽑으면은 이렇게 인장력이 생기겠죠. 인장력이 생긴 거에다 여기다 꽉 묶어 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 텐션으로 흙막이가 밖으로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잡고 있겠죠. 얘가 이제 어스 앙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자, 아일랜드 컷 공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형식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초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이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부의 하중을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전달하는 게 기초의 역할이죠.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부지 주변에 기초 형식에 의해서 집안이 뭐 더 침하되거나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기초는 대지의 상황 및 집안의 조건에 적합해야 되겠고 유해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동일한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이종 형식의 기초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동일한 구조물에는 동일한 기초를 사용해야지 부등치마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파이를 받고 여기는 그냥 독립기초를 했다. 그럼 얘하고 위에서 발생되는 이게 똑같은 구조물이라고 대칭 구조물을 했을 때 얘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하고 얘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좀 다를 수 있죠. 그럼 결국 이제 치마하는 게 틀립니다. 치마가 틀리면 균등 치마가 일어나지 않고 한쪽은 빨리 일어나고 한쪽은 천천히 일어나면 부등 치마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물에는 가능한 한 이종 형식의 기초를 병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 4번의 보기는 오답으로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자, 강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강구조, 스틸이죠. 자, 고열과 부식에 강하다. 강을 열에 쉽게 녹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강구조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내화 피복을 하죠. 또 부식에 강하다. 우리 철근 보면 부식에 강합니까? 부식이 자주 일어나죠. 자, 틀린 얘기네요.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죠. 자,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강도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강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 얘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재료가 불균일하다. 자, 이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철을 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부재의 제품 자체가 굉장히 균일하죠. 반대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굵은 골재, 장골재, 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균질하죠. 이 강구조에 비해서. 그렇죠? 틀린 말이다. 단면에 비해 부재 길이가 길어요. 그렇죠? 가늘고 길죠. 길고 부재가 얇아서 자굴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기둥 중에 강구조물의 기둥 중에 단주도 있고 장주가 있는데 특히 이 장주에서는 자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맞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는 거는 이 기준 중에 좀 이제 잘 보지 않았던 기준이 나왔던 문제죠. 자, 매입형 합성 단면이 아닌, 자, 이게 매입형, 이 합성 단면 중에 이 강구조물이 매입되어 있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 합성보의 정 모멘트 구간에서 이 합성보가 있는데 정 모멘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멘트를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자, 이런 부재가 있는데 이런 부재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 U자 모양을 나타내는 건 정 모멘트,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부 모멘트라고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하중이란 건 보통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 부재는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력에 의해서는 이렇게 발생될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부 모멘트,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 모멘트라고 하죠. 자, 합성보의 정 모멘트 구간에서 강제로 만든 여기 철근에 이게 보와 슬래브가 있겠네요. 슬래브. 그렇죠? 보와 슬래브 면 요 사이에 총 수평 전단력, 보통 얘하고 함께 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쉐어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 여기서 발생되는 전단력, 총 수평 전단력을 산정할 때 고려할 경우는 얘를 연결해 주는 요 어떤 그 부재라던가 얘하고 얘의 수평 전단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그 요소 항목이 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 중에 가장 먼저 항복하는 그런 부위를 이 총 수편 전단력의 설계값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한계 상태가 아닌 것은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냐면은 강구조 중에서 구조 설계 기준에 합성 부재가 있습니다. 이 합성 부재 중에서도 힘을 받는 부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가죠. 자, 힘을 받는 부재에서 강제보와 슬래브 사이의 하중 전달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위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서 좀 문제가 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콘크리트의 압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극한강도에 도달했을 때 압축 파괴가 나타나는 그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제 앵커죠. 강제하고 강제보하고 슬래브를 이제 연결해주는 앵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앵커의 강도, 그다음에 강제 단면의 인장 항복이 이 한계 상태, 요 세 개가 총 수평 단면력을 산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항목이고, 슬래브 철근의 항복은 얘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KDS 41번 건축 구조물과 관련된 거죠.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 보면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합성 부재가 있고, 합성 부재 안에 힘을 받는 부재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강제보 슬래브 사이의 하중 전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가 정 모멘트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 모멘트 구간에서의 하중 전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매입형 합성 단면을 제외하고 앞에서 나온 문제가 똑같죠. 이런 것이 적용됐을 때 콘크리트의 압괴, 강제 단면의 인장 항복, 강제 앵커의 강도, 이 세 가지 한계 상태로부터 구한 값 중에 여기 각각 값을 구하겠죠. 그 중에 최소 값으로 해준다. 뭐를? 힘 모멘트를 받는 강제보와 콘크리트가 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정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에 총 수평 전단력, 요 세 개 중에 최소값을 한다. 이 기준을 참 알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매입형 합성 단면 이 강구조에서 이런 경우에 총 수편 전단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요 정 모멘트 구간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 모멘트 구간은 또 달라요. 정 모멘트 구간에서 총 수평 전단력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세 가지 있었죠. 고려해야 될 거, 콘크리트 압괴, 강제 앵커의 강도, 강제 단면의 인장 항복, 이 세 가지고 얘가 해당 사항이 없다. 슬래브의 철근,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나머지 셋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7번. 자, 그림과 같은 중공 박스형 단면, 가운데가 파져 있는 박스형의 단면이라고 하네요. 얘 도심의 축, 도심의 축 X와 또 Y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도심을 지나는 이 사각형의 부재가 도심을 지날 경우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으로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얘는 모양이 지금 가운데가 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하려면 우선 X축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생긴 거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요 안에 조그만 단면 2차 모멘트 얘를 구해서 빼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의 가운데가 파여 있는 이런 모양의 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X축이에요. 근데 Y축을 놓고 봤을 때 BH3승은 이렇게 눕혀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똑같이 요 가운데
얘를 빼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부재의 단면적 모멘트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대로 하나하나씩 다 계산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자세히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에서 이제 축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즈는 바뀌지 않았어요. 얘하고 이 크기에서 얘를 뺀 것만큼 계산한 거나 얘에서 얘를 뺀 값만큼 계산한 거나 같아요. 결국에는 자, 얘는 얘하고의 그냥 비만 구해도 실제로 여기서 구한 값의 비를 구한 값하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얘하고의 비를 먼저 구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우리가 b로 놓고 보고 여기를 h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h가 되겠죠? 자, 이거 대 이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x 대 i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ix는 요거로 구한다고 했죠. 12분의 bh 3승이 되고, 자, 얘는 12분의 hb의 3승이 되겠죠. 그렇죠? hb의 3승.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b는 bh 없어지고 h 제곱이 남고, 여기 h하고 b 없어지고 b 제곱이 남게 됐네요. 그러면 자, h 제곱 대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h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 h였죠. h가 2a고 b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b를 이렇게 봤죠. b는 a가 되겠네요. 자, h 자, 2a의 제곱 대 b는 얼마였죠? a였네요. 그렇죠?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다시 계산해 보면 4a 제곱 대 a 제곱이 되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4대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실제로 이렇게 쭉 다 풀어서 b를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얘나 빼주는 크기, 빼주는 얘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고 보냐, 이렇게 놓고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축이 도심이 아니고 뭐 다른 축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도심축이 X축, Y축, 이 도심을 지난 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판별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물이 좀 특이해요. 보니까 여기에 굳이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얘하고 요 위에 힌지가 올라가 있어요. 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힌지가 올라가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구조물의 판별이면 구조물의 판별식에 놓고 쭉쭉쭉 이렇게 풀어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풀면 이제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물 자체가 일단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놓고 봤을 때 불안정한 구조물이에요. 왜냐? 자, 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안정한 구조물이 있고 불안정한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안정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안정하단 말은 외력이 작용해요.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게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 안정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불안정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 좌우, 상하로 움직인다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안정한 경우는 좌우 상하 회전이 발생되면 안 돼야지 안정한 경우예요. 자, 불안정한 경우는 좌우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면은 불안정한 구조물이에요. 근데 얘를 놓고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네요. 밑에는 이거 힌지죠. 저게 힌지로 돼 있고, 이 위에 힌지로 돼 있고, 힌지로 돼 있어요. 이거 위에 이제 구조물을 세운 거죠. 요거 위에 이렇게 구조물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만 놓고 봐도 이렇게 옆에 외력을 작용해 주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겠죠. 물론 얘가 이동단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막 끌고 다니진 않겠지만 형태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판별을 하기 전에 이 자체 구조물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 불안정 중에서도 내적인 불안정하고 외적인 불안정이 있는데, 내적 불안정이라 하면은 이 형태가, 구조물의 형태가, 얘처럼 구조물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고, 외적 변형은 이 움직임, 이동이죠, 이동.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동단으로 되어 있으면은 쭉 밀면은 형태는 변형되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죠. 여기 이제 강접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동단으로 되어 있어요. 힘을 주면은 쭉 이동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외적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불안정에 해당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9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인장의 철근비. 그러니까 인장철근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AB로 BD죠. BD. 죄송합니다. BD로 이렇게 풀죠. 철근비. 자, 얘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보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자, 유효 깊이, D는 유효 깊이고, 얘는 폭이고, 요 면적, 철근 면적의 합을 AS로 한 거죠. 인장 철근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교 대상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순수한 철근의 면적이고, 얘도 순수한 콘크리트의 면적인데, 다만 얘는 이제 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얘가 실제로 콘크리트가 이 구조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단면적에 대한 부분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 단면적의 비가 아니죠. 콘크리트의 전체 단면적이라 하면은 요 높이를 우리가 뭐 H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말은 여기가 BH분의 AS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죠. 유효 깊이에 대한 부분에서 폭만큼 곱한 유효 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의 단면적의 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설계에 대한 강도는 단면 부재의 공칭 강도의 강도 감소 계수 곱한 거죠. 계수의 하중은 사용 하중에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하중 계수 곱한 거죠.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거다. 균형의 변형률 상태. 균형. 뭐가 균형을 이루냐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인장철근이 설계 기준 강도 FY에 대응하는 변형률. 자, 인장의 철근이 항복 강도에 도달했을 때 발생되는 변형률이, 자, 이와 동시에 압축 부분의 이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의 단면 상태, 얘도 항복 상태, 얘도 극한 상태가 도달했을 때 변형 상태를 우리는 균형 변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제 RC 구조 설계에서 보혜 휨 해석 설계에서 개념 부분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성능의 기반 설계, 성능.
원래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구조에 대한 부분도 따지고 다 따지는데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인명에 대한 그 구조가 우선이다. 어떤 특정한 성능을 지정해주고 그 성능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성능 기반 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2400년 재현 주기, 2400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 요 상황을 2400년 재현 주기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내진 특등급이네요. 특등급 건축물의 최소 성능 목표는 인명보호 수준으로 해야 된다. 성능에 대한 기준을 이제 그 구조물마다 등급이 있겠죠. 내진 등급. 그 중에서 특등급,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특등급일 경우 최소한 어느 정도 성능 목표는 나와야 되느냐? 인명보호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요 내용인 거죠. 답은 1번은 맞는 내용이죠. 구조체 설계에 사용하는 밑면 전단력. 원래 구조체 내진 설계를 할 때 이 밑면 전단력의 크기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밑면 전단력의 크기는 등가 정적 해석법, 등가 동일한 거에 대한 동일한 크기죠. 등가의 정적 해석법에 의한 밑면 전단력의 75% 이상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성능 기반 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는, 자, 이런 성능 기반 설계법을 사용할 때는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설계 과정과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다. 자, 여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게 틀렸네요. 이게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성능 기반 설계법은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초과 강도와 비탄성 변형력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 모델링에 고려하여 구조물이 주어지는 목표 성능 수준을 정확하게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이다. 자,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성능 기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구조 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41번이죠. 40번 때는 건축물과 관련된 거죠. 그 중에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것 중에 성능 기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에 있는 보기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하냐. 성능 기반 설계법은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하여 구조물 초과 강도와 비탄성 변형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 모델링에 고려하여 구조물에 주어진 목표 성능 수준을 정확하게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이다. 라고 우리가 4번 보기에서 봤죠. 맞는 내용이네요. 성능 목표하고 설계 지진력. 이 성능 목표가 있어요. 특 1, 2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서 특만 나왔죠. 재현주기 지진이 2400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성능 목표는 인명을 보호하는 것에 최소 목표를 둔다. 만약에 1000년이다. 그러면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자, 2400년 주기일 때 내진 특등급 최소 성능 목표 인명보호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최소 강도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밑면 전단력 크기는 등가 정적 해석법, 등가의 정적 해석법에 의해 밑면 전단력 75% 이상 해야 된다. 자, 얘도 맞는 내용이 있죠. 성능 기반 설계의 결과 검증,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 성능 기반 설계를 사용할 때 절차 근거 명확히 지시해야 된다. 앞에서 봤죠? 전반적인 설계 과정 결과 설계자를 제외해서 2인 이상 내진공학 전문가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다. 자, 요 숫자를 바꿔서 나왔어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가 기준 살펴봤던 것처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방직 이 구조 문제를 쭉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는 매우 평이하게, 매우 쉽게 나왔고, 어려운 문제,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기준 문제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다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발표가 나기 전까지 이 공부를 좀 쉬지 마시고 이렇게 복기를 좀 해보시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